안녕하세요.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의 정나나입니다. 오늘은 노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노인과 노화의 개념, 그리고 노인성 질환의 특성 및 주요 질환, 노인 돌봄의 원칙 및 적용과 노인 돌봄 전문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노화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요. 노인 돌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학습의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인과 노화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6.5%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런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25년도에는 20%를 넘게 되면서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36년에는 30%를 넘게 되고 또 그 후 60년에는 약 43.9%에 이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 부양비나 노령화 지수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하게 되는 노인 인구수를 나타나는 게 바로 노인 부양비인데 이 노인 부양비도 2021년도에는 23명에서 36년에는 51명 그리고 60년에는 91명 4.4명까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노인의 사망률과 그리고 질병률에도 연관이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암과 심장 질환은 전체적으로 감소를 보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처음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사망의 순위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질병의 변화도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노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방 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술적이나 혹은 이제 연구나 기타 일상생활 안에서 노인에 대해서 지칭하는 용어들은 보통 노인이나 노년 그리고 고령자 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미국의 그 노년학자가 정의한 노인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적 및 생리적 측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그리고 심리적 측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측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노인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기능이 퇴화되고 변화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년학회에서도 노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노년학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인은 크게 이제 5가지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환경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생체의 자체 통합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인체의 기관이나 조직 기능의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상의 적응 능력이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 조직의 예비 능력이 감퇴해서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으로 국제노년학회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보게 되면 노화의 과정 또는 그 결과로서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인 기능이 약화가 되어서 자립적인 생활 능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의 정의에 대해서 조작적인 정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작적 정의의 첫 번째는 개인의 자각에 의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개인의 자각에 대한 정의는 가장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주관적인 판단이다 보니까 추상적인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약 71세를 노인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자각에 대한 인지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자각에 의한 조작적인 정의는 주로 이제 일상생활이나 혹은 이제 대인관계나 노인
노인 상담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경령에 따른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의는 독일에서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기준을 따르게 되고요. 현재 지금 만 65세에서 유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연령대를 세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65세에서 74세라고 해서 연소노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4에서 84세를 고령노인, 그리고 85세 이상을 초고령 노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경령에 대한 정의는 법적이나 혹은 정책적 그리고 행정적이나 학술적인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의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회에서 저희가 연령 규범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상실한 경우를 저희가 정의라고 내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의 역할, 지위, 그 다음에 가정 내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여기에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능적인 연령에 따른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능적 연령은 산업노년학회에서 이제 주로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의 외모라든가 신체적인 기능 그리고 생산성이나 자아 통제력 그리고 정신 기능 등의 기능 수준을 근거로 해서 노인을 규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경령에 따른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이제 기능이나 혹은 이제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이나 정책 혹은 실천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달 단계에 따른 정의인데요. 이 발달 단계는 인간 발달 단계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세 개의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 5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후기 성인기 또는 초기 노년기라고 보게 되고 60세 또는 65세는 노년기 그리고 75세 이후는 후기 노년기로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기체의 생물적이나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게 되는 점진적이면서도 정상적인 발달 과정상의 변화를 저희는 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퇴행적인 발달을 의미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노화는 정상적인 노화로 인해서 인간의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상황에서 특정한 위험인자가 개입하게 되었을 때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병리적인 노화 과정으로 변환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 안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신체 구조가 변화가 되고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위험 인자들이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든가 혹은 환경, 그다음에 대기 오염과 같은 것들 혹은 이제 개인의 식습관이나 일상생활의 변화 등이 나타나게 되고 개입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병리적인 노화 과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리적인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엔 각종 질병이 발생하는 걸 저희가 노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화는 저희가 생물적인 노화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생물적인 노화는 저희가 생물적 퇴화 과정이 생산 과정 안에서 이제 저희가 더 능가하게 됨으로 인해서 유기체 내에 퇴행적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생산 과정 안에 저희가 퇴행이 훨씬 더 앞서 나가게 되면 노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이 노화는 유전적인 요인이라든가 세포 기능의 저하, 그 다음에 면역 체계의 문제라든가 생체 기능에 대한 통제력이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 신경계의 기능 저하 등과 같은 내적 요인에 의해서 주로 유발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물적인 노화는 개인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체 구조적인 변화라든가 내부 장기의 기능 저하 그리고 일상생활 능력의 약화 등과 같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사망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적인 노화의 주요 이론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세포 이론이나 유전적인 이론, 그리고 생리학적 이론, 면역 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이론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이론 안에는 노폐물 축적 이론이라든가 유전자 변이 이론, 그 다음에 유해산소 이론, 사육 마모 이론과 같이 이렇게 세포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유전적인 거는 우리가 DNA라든가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의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 그리고 신진대사라든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노화가 진행되는 걸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적 노화의 주요 이론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유전자 조절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 조절 이론은 예정된 노쇠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아예 태어날 때서부터 DNA에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노화가 다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따라서 생물학적인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가 유전자 조절 이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 이론은 자가 면역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에 의해서 면역 체계가 퇴화되게 되면 면역 체계가 자신의 정상 세포까지 공격을 하게 되면서 항체 세포의 감시 기능이 손상되게 되면서 결국엔 노화가 진행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물적 노화의 주요 양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신체적인 구조 변화에서는 일단 세포가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노화색소인 지방갈색소가 많아지게 되고요.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 분자가 생산되지 않게 되면서 세포가 결국엔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 신체 기관이나 조직이 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은 60세에서부터 이제 감소가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신장, 콩팥이라고 하는 신장은 30대에 비해서 약 90대에는 2% 정도가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치아는 성인 기준으로 28개이죠. 그런데 치아 같은 경우에는 60대가 되면 14개, 그리고 70대는 11개, 그리고 80대는 6개 정도로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노인을 실버 세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노인을 나타내는 고유의 색은 바로 머리카락을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은색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 피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창백하거나 얼굴에 반점이 나타나거나 혹은 이제 건성화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고 체온 유지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피부 문제로 인해서 온도 적응에 변화가 생겨날 수가 있게 되고요.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뇌졸중과 같은 질환이 연동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 구성 부분에서는 지방분이 증가하게 되고 고형분이나 수분이 이제 감소하게 됨으로 인해서 골절과 같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내분비계에서는 갑상선 질환 증가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신체 기능의 변화를 좀 보면 일단 장기 중량 자체가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의 중량, 무게는 40세부터 감소하게 되고요. 25세 기준을 저희가 100으로 봤을 때 75세 어르신의 경우에 뇌는 약 95%, 그리고 신장은 81%, 그리고 저희가 간장이나 비장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심장 같은 경우에는 약 140% 정도 이상으로 저희가 비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심장의 비대로 인해서 심장 기능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심박 출량이라든가 박동 능력은 감소하게 되면서 심장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심장의 변화로 인해서 혈관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데요. 혈관 자체는 동맥벽이 비대해지게 되고 딱딱하게 경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 그리고 뇌졸중과 같은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이나 기타 이제 탄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기관지 확장 등으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화 기능도 많은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치아 결손도 저희가 80세 이후에는 6개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결손되거나 소화 효소가 분비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또 위 근육 자체의 약화로 인해서 소화 기능의 전체적인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요. 소대장 변형과 운동 저하로 인해서 변비 등 장 질환에 대한 위험도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게 되고요. 수분과 전해질의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는데, 이런 노폐물 여과 비율이 감소되게 되고 신장 질환의 위험료가 증가하고
밤에 소변을 보게 되는 야뇨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타 이제 뭐 성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실 수가 있겠는데요. 성별이라든가 혹은 이제 성생활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물적인 노화를 저희가 노인 돌봄에서 적용을 하실 때는 일단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를 과학적이나 객관적으로 일단 설명하실 수가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런 생물적인 노화 과정 자체를 긍정적인 노화로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런 정상적인 노화를 저희가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화 자체는 저희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각각의 이론을 저희가 잘 정확하게 확인해서 노화에 대한 재해석과 그리고 노인 대상자 돌봄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을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노화 부분인데 이 심리적 노화는 저희가 감각 기능이라든가 인지 기능 그리고 정서 및 정신 기능 그리고 성격 등의 심리 내적인 측면과 심리 외적인 측면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퇴행하거나 혹은 이제 기능의 유지나 감정의 유지, 성숙 같은 것들을 저희가 동시에 내포하게 되는 심리적인 조절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적인 노화에도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론은 발달과업 이론이나 혹은 이제 성격 발달 이론 그리고 인지 이론이나 자원 감소 이론, 행동 유전 이론 등으로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적 노화의 어떤 주요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에릭슨의 심리사회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 발달 이론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인간 생애 발달 과정을 총 8단계로 나누게 되고 매 단계마다 성취해야 될 발달 과업을 저희가 개념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8개의 단계 중에서 생애 단계 중에서 가장 노인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단계는 통합성 대 절망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애 마지막 단계 과업은 자아 통합하고 절망감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에 생애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으면 마지막에 노년기 과업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성격 발달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 발달을 저희가 잘 수행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단계인 통합성대, 자기 통합과 그리고 절망감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심리적 노화의 주 이론 중에 두 번째는 발달 과업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비거스트가 혹은 픽이 이제 같이 주장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하비거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실에 대해서 일단 수긍을 하게 되고 변화에 적응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특별한 노년기 발달 과업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인이 되게 되면 사회적인 역할의 변화가 있게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위의 변화라든가 주변의 환경이 바뀌게 되기도 하고 주변 지인이나 친구와의 관계 등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변화나 상실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긍하고 또 다시 재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이 하비거스트의 이론을 좀 더 발달해서 픽은 노인의 노화 과정에서 이런 그 변화나 상실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자아 통합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3가지 방법에 대해서 구체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3가지를 구체화하셨는데 첫 번째는 자아 분리대 역할 집중이다 해서 직업적으로나 부모로서의 역할보다는 한 개인으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만족을 발전시키는 거이고요. 두 번째는 신체 초월 대 신체 몰두라고 해서 어떤 각종 질병이나 신체적인 한계에 대해서 부딪혔을 때 건강 문제에 빠져들기보다는 정신적인 기쁨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신체적으로는 비록 질병이나 여러 가지 악화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완숙한 모습에 저희가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아 초월 대 자아 몰두라고 해서 남은 생애 기간들에 몰두하기보단 지나온 날들에 대한 이룬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과정 안에서 저희가 점차 퇴행되고 상실되는 걸 저희가 적응하게 되고 그 적응하는 과정 안에서 좀 더 남아있는 것, 지나온 것에 대한 이룬 것에 대한 만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전으로 구체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적 노화의 주요 양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감각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오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각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후부터 약화가 시작이 되게 되고 미각은 80세 이후에 맞봉우리 감소로 현저히 쇠퇴하는 걸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각은 65세 이후부터 감소하게 되고 촉각 같은 경우에는 45세 이후부터 급격히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통각의 저하는 비슷한 상황을 이제 보이게 되고요. 이런 감각기관의 정보를 인지하게 되는 지각 기능의 속도 저하로 인해서 특히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라든가 혹은 이제 낙상, 골절과 같은 질병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 및 성격적인 변화인데요. 정서와 성격적인 변화에서 자아 통합 부분은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고 죽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저희가 사료가 되고요. 삶을 후회하거나 혹은 불만족해하면서 죽음 수용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나 혹은 이제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저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굉장히 내향적이거나 수동적인 성향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 아무래도 이렇게 내향적이고 조심성이 증가하다 보면 경직성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고 우울적인 성향도 증가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성 역할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유의 성을 지키기보다는 남성이 여성화되거나 여성이 남성화되는 변화들을 저희가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의존성의 증가라든가 기타 이제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경향 같은 것들이 다 심리적인 노화 안에 저희가 포함이 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지 및 정신 기능을 이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노화와 인지 기능의 관계 안에서는 사망 5년 전서부터는 지적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터미널 드롭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사망하기 직전에 급격하게 인지 상태가 나빠지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노화와 인지 기능의 관계 안에서 치매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지능적인 부분에서는 유동성 지능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후에 급감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기억력 부분에서는 단기 기억과 최근 기억, 그다음에 장기 기억, 그리고 한 번도 회상해보지 않은 과거 기억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노년기에서는 특히 단기와 최근 기억의 약화를 두드러지게 변화로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학습 부분에 있어서는 감소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시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 부분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감소는 하게 되지만 뭐 연령이라든가 혹은 교육, 경험, 기타 이제 동년배 효과 같은 것들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반면에 지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로 보완을 하시게 되면서 유동성 지식이라든가 인지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노년기에 있어서는 영성에 대해서는 더욱 깊어지는 경우가 생기시기도 하지만 신체 활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저희가 변화들로 인해서 종교활동 참여가 감소하는 경우가 생기시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노화를 저희가 어르신한테 돌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년기 발달과 반해서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혹은 윤리 그리고 인종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실 필요가 있게 되고 그 집단에 대한 저희가 관찰이 필요할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노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선 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개별 노인이 성취해야 될 과업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나 문화적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를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보셨던 자아 통합감, 그리고 성취감이나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사회적 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사회적 노화는 노년기로서의 전환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개인 수준의 사회적
상황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관계망과 그리고 상호작용, 사회 규범과 사회화, 그리고 지위와 역할의 변화 같은 것들로 저희가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사회적 노화의 주요 이론으로는 활동 이론이나 분리 이론, 그리고 지속 이론, 역할 이론, 스트레스 이론과 같은 것들로 저희가 구분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노화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활동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활동 이론은 사람들이 연령과 관련된 변화, 특히 이제 뭐 직장에서의 은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변화, 그리고 가정 내나 기타 이제 저희가 역할의 상실 이런 것들을 해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연령과 관련된 변화를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활동 수준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노인이 됐다 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사회 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유지 활동이 노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할 이론인데요. 이 역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역할 변화에 따른 개인의 적응을 강조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배우자의 상실이라든가 은퇴 같은 역할 변화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편차에 따라서 노화 과정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조기 퇴직이라든가 배우자의 상실, 자녀의 상실 이런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됐을 때, 혹은 이제 시기보다 남들보다 좀 변화가 있었을 때 노화 과정은 좀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현대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현대화 이론은 노인의 기여도와 노인의 존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하냐 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하게 되는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현대화가 사람의 기본 관념을 변화시키게 되고 노인의 지위와 역할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노인을 굉장히 가치 있게 평가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노화도도 달라진다라고 보는 게 바로 현대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노화 안에서의 주요 양상을 좀 보면 먼저 사회관계망과의 상호작용 안에서는 뭐 크게 부부관계하고 그 다음에 부모-자녀 관계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부부관계 같은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노후의 여가 시간이나 혹은 이제 부부간의 뭐 의사소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부 시기가 얼마나 연장이 되는지, 그리고 부부 사이의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자립이나 생활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양성적인 역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실 수가 있게 되고, 혹은 이제 배우자 상실을 경험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황혼 이혼 같은 게 증가하는 걸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안에서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별거라든가 독립을 이루게 되게 되고요. 이런 이후의 상황적인 변화에 따라서 연락이나 혹은 이제 접촉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정서적인 유대관계도 약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령 규범과 사회화 부분에서 나타나는 주요 양상인데요. 노년기의 연령 규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노인이다 그러면 우리 아까 여러 가지 정의 얘기했었는데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얘기하는지, 요즘은 뭐 70세 이상은 돼야 노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합의가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인에 대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시각이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적응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고 사회적인 소외 경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위와 역할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로소우 같은 경우에는 노년기의 역할 변화를 크게 저희가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도적 지위의 약화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저같이 이렇게 치매안심센터의 팀장이다, 혹은 어떤 기업에서의 과장이다, 사장이다, 이런 공식적인 지위가 변화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공식적인 지위의 강화는 이런 공식적인 지위는 약해지기는 하지만 뭐 명예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위 같은 것들은 강화가 되는 경우가 생기시기도 하고, 희박한 지위나 역할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주로 리더자, 뭐 지역사회 안에서의 리더자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게 되고, 반면에
주변에 아무 역할이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년기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그분의 노화의 정도도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위와 역할의 전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자기 가치가 절하가 되는지 아니면 자존감이 오히려 올라가거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지 혹은 떨어지는지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역할에 만족하는 편인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도 아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도적인 지위는 약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역사회나 혹은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위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경우가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 노화의 적용 부분은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인간 행동은 개인의 내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인 노화 이론을 잘 활용해서 신체적인 변화가 비록 있고 그다음에 주관적인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역할의 변화들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 환경을 잘 조절해서 개인적인 적응 방법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노인의 개념과 그리고 노화의 개념 그리고 노화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성공적인 노화는 어떤 노화를 저희가 성공적인 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질병과 장애를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 신체적과 인지적인 활동을 유지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긍정적 영성의 네 가지 요소를 저희가 구성할 수 있어야지만 성공적인 노화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장애 발생 위험 요인도 적은 생물학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상태를 저희가 성공적인 노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서 잠시 저희가 도표를 좀 보게 되면 아까도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급적이면 성공적으로 노화하고 있다. 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기준은 질병과 장애를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도 혹은 인지적으로도 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영성 안에서 삶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주변 요소들을 저희가 잘 통합해서 자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저희가 성공적인 노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인성 질환의 특성 및 주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질병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그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노인의 생리적, 병리적 그리고 임상적인 특성은 일단 특정 질병과 위험인자 사이의 관련성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특정 질병에 수반되는 증상이 없거나 비전형적인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활력이나 병력 혹은 이제 경제 사정이나 일상생활 활동에 따라서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 그리고 다장기 질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질환보다는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장애라든가 정신장애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쉽고요.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 그래서 항상성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좀 느끼는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적 소외라든가 경제 생활이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요. 또 이런 그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체력이나 예비 능력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노화와 병리적 노화의 구분이 어렵다라는 게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저희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각각의 주요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순환호흡기계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순환호흡기계 질환에서의 다빈도 질환으로는 일단 고혈압이 먼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축기압이 140 그리고 이완기압이 90 이상일 경우에는
고혈압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 고혈압의 주요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그다음에 염분의 과다 섭취, 그리고 뭐 비만이라든가 노화, 그리고 뭐 흡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증상은 저희가 이제 두통이나 혹은 후두 부위의 통증, 그리고 흉통 같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관리 부분에서는 일단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인 관리와 약물 투여가 이제 관리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인데요. 관상동맥은 이제 심장 주변으로 있는 큰 혈관들을 저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혈관 내벽에 지방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혈관의 협착 또는 폐쇄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고, 주요 원인은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그리고 스트레스, 비만, 흡연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주 증상은 일단 보행 시에 통증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행 시에 통증이 있다 보니까 운동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것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관리법으로는 일단 좁아져 있는 혹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혈관을 저희가 확장시키는 확장제가 투여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더 심할 경우에는 혈관 확장술과 같은 시술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심부전은 심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심박 출량 감소로 부종이 발생한 상황을 저희가 이제 심부전이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심부전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혈압, 그리고 선천적인 심장 질환이나 부정맥,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실신 혹은 이제 호흡 곤란이나 전신 부종 같은 것들이 심부전의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심제라든가 이뇨제, 그러니까 부종을 빼주게 되는 이뇨제 같은 것들이 약물 투여가 되게 되고, 식이요법이나 금연, 금주, 그리고 기타 이제 심장 보조 장치 같은 것들을 치료법으로 이제 관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같은 것들을 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기전은 기도 폐쇄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기류의 속도 저하로 이제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원인은 흡연이라든가 환경 오염 같이 이제 외부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호흡기 감염증의 이제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증상은 이제 어쨌든 만성적으로 기침과 그리고 가래가 동반되겠죠. 그리고 운동 시에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관리법으로는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항생제나 기관지 확장제, 그리고 심할 경우에 산소요법이나 호흡 재활, 그리고 기타 수분 섭취 같은 것들이 관리법으로 관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렴은 폐실질 염증에 의해서 폐포에 수분이 축적되는 질환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주요 원인은 이렇게 균 혹은 이제 바이러스와 기타 이제 저희가 식습관이 잘못되거나 관리에서 잘못되셨을 때 흡인 같은 문제 같은 것들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증상은 발열과 오한, 그리고 비노흡이나 기침, 객담, 그다음에 이제 빈맥, 맥이 빨리 뛰게 되는 빈맥이라든가 전신 쇠약이라든가 심할 경우 선망 같은 증세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폐렴이 걸렸을 때는요, 충분한 수분 섭취라든가 기도 청결을 유지시켜 주시고 적절한 자세 유지와 또 저희가 시기에 맞는 예방 접종을 이제 관리법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화기계 질환인데요. 이 소화기계 질환은 저희가 가장 다빈도로 노인들한테 나타나는 질환의 첫 번째가 바로 구강건조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강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타액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지 않아서 입안이 마른 상태를 저희가 구강건조증이다 라고 말씀드리게 되고, 주요 원인은 침샘 조직의 변화라든가 타액 분비가 감소가 되게 되고, 또 이제 항고혈압제를 쓰는 경우라든가 항우울제 또는 이제 이뇨제 같은 것들이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구강 건조하니까 증상은 어떨까요? 구강 점막이 건조가 되게 되고, 또 이런
건조로 인해서 미각에 변화가 나타나시게 되기도 하고 또 치아 우식증, 치아가 썩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구강 건조증을 저희가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게 되는 뭐 아트로핀 계열의 약제를 좀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수분 섭취를 증가시키게 되고 타액 자극, 예를 들어서 자일리톨 껌이라든가 무당 캔디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섭취함으로 인해서 건조증을 치료하거나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삼킴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연하곤란인데, 이 연하곤란 같은 경우에는 구강에서 식도로 넘어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음식 섭취 장애를 발생하게 됩니다. 주요 이제 원인으로는 이렇게 그 뇌졸중과 같은 신경화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구강이 몹시 건조해 있다던가 아니면 인후 쪽에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던가 식도의 폐쇄 등으로 인해서 연하곤란이 나타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연하곤란의 주요 증상으로는 일단 발음하는 게 좀 쉽지 않다던가 뭐 쉰 목소리가 난다던가 아니면 목에 걸림 현상이 나타나거나 삼키기 힘든 증상, 그 다음에 기침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하곤란이 있으실 때는 개인의 삼킴 능력에 따라서 식사의 점도를 조절하는 것, 그래서 물기의 점도를 저희가 조절하실 필요가 있게 되고 뭐 보조 식이 제공이라든가 식사 후에 반드시 자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흡인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게 관리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소화기계 질환 안에서 또 다빈도로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변비인데요. 이 변비 같은 경우에 기준은 일주일에 3회 미만 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로마 기준으로 의해서 저희가 자세한 기준은 저희가 그 교재에 제가 적어 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규칙적으로 변을 볼 때 굉장히 텀이 길거나 그다음에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변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일단 여성이 남성보다는 조금 더 다빈도로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게 되고요. 수분이나 전해질 섭취 부족이나 혹은 이제 활동량의 부족 그리고 약물 부작용 같은 게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변비는 일단 변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혈변이라든가 뭐 체중 감소, 그다음에 이제 뭐 복통이나 복부 팬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이나 약물 치료 그리고 행동 치료와 같은 것들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암도 저희 앞에서 보시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암이었는데요. 이 위암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식습관이나 흡연 그리고 가족력이나 만성 위염과 같은 환경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고 증상은 상복부 불편감, 그다음에 소화 불량이나 식욕 부진, 체중 감소나 복통, 그다음에 위장관 출혈과 같은 것들이 암에 있어서의 주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뭐 위절제술이나 항암 치료와 같이 이제 저희가 암과 관련된 치료가 병행되게 됩니다. 간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나 독성 물질 그리고 세균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간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저희가 간염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간염은 주로 이제 약물이라든가 알코올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일단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뭐 식욕 부진이라든가 혹은 오심, 그다음에 구토, 뭐 감기 증상처럼 굉장히 가벼운 증상이나 몸살 같은, 그다음에 간의 통증이나 황달 같은 것들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감염일 때는요, 충분히 휴식을 좀 취하셔야 되고, 고칼로리, 저지방, 식이요법이 진행되게 되고, 적절한 저희가 예방접종이 관리법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근골격계와 내분비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저희가 관절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퇴행성의 관절염과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일단 관절염이니까 관절 부위의 통증과 변형이 이제 나타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관리법으로는 적절한 약물과 그리고 체중 그리고 식이요법이나 심할 경우에 이제 수술적인 요법이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골다공증은 저희가 그 관절염은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긴 거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 뼈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낮은 골밀도로 인해서 골절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걸 저희가 골다공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은 폐경, 그리고 흡연, 음주, 활동 부족이나 칼슘 부족, 그리고 유전 같은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일단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 골절이 좀 자주 나타나게 되고 또 골절로 인해서 신장이나 근골격계에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골다공증의 관리로는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호르몬요법이나 운동요법 그리고 비타민 D 섭취 같은 것들이 이제 주요 관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인분들이 이렇게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골절 같은 질환들을 저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골절은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현상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넘어지는 낙상이라든가 골다공증, 기타 외상 등으로 인해서 골절이 나타나게 되고 증상은 이제 어쨌든 그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이렇게 되면 통증이 수반되겠죠. 그리고 출혈이라든가 멍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골절 시에는 당연히 이제 외과적인 치료나 응급처치 그리고 통증을 완화하거나 낙상을 예방하는 저희 환경 수정이라든가 생활 습관 같은 것도 하나의 관리법으로 저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 질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인데요. 이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의 분비가 기능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대사성 질환이 항상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크게 이제 저희가 제1형과 2형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1형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인슐린 결핍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볼 수 있고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제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인슐린 결핍에 의해서 주로 이제 노화라든가 비만,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당뇨가 제2형 당뇨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형이든 2형이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 다뇨, 다식과 같은 이제 증상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체중이 감소하거나 전신 쇠약과 같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합병증으로는 이제 망막이나 혹은 심혈관계나 기타 이제 뭐 족부, 궤양 그래서 저희가 발끝이 말초 쪽이 그 괴사되는 상황들이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자, 이 당뇨병의 관리로는 적절한 운동과 그다음에 식이요법 그리고 인슐린 부족에 의한 인슐린 요법을 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감각계 및 비뇨기계 질환인데요. 이 감각계는 이제 저희가 오감이라고 해서 아까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다빈도로 나타나는 게 바로 백내장과 녹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 혼탁으로 인해서 안과에 질환이 생기는 것, 그래서 굉장히 시야가 뿌얘지게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복시 현상이 나타나시기도 하겠죠. 그리고 주요 이 백내장의 원인으로는 일단 저희가 연령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안과적인 외상이라든가 전신 질환 그리고 이제 당뇨병 같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상으로는 안구가 혼탁해지고 시력이 감퇴하게 되고 두 개로 보이게 되는 복시 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근시 같은 게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시게 되고요. 이 백내장은 주로 이제 백내장 적출 수술과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안압의 상승에 의해서 시신경 장애와 이에 동반되는 시기능의 시신경의 장애가 나타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그 노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안 질환이라든가 당뇨에 의해서 혹은 이제 고도 근시 등이 원인이 되시기도 합니다. 자, 녹내장의 주요 증상은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 시야의 변화가 나타나거나 각막에 부종이 생기거나 시력의 감퇴 등이 주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녹내장의 관리는 일단 약물 치료라든가 수술 치료 같은 것들이 관리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뇨기계 질환 안에서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전립선이 비대해짐으로 인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배뇨 장애가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어쨌든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은
증가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잔뇨, 그러니까 소변 보고 나서도 소변이 좀 남아있는 느낌이라든가 자주 보게 되는 빈뇨라든가 혹은 이제 소변 보실 때 소변에 보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던가 방광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신기능에 장애가 나타나는 게 주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요, 약물 치료라든가 혹은 이제 비대진 전립선을 좀 잘라내게 되는 절제술이나 뭐 전립선 풍선 확장술이나 온열요법 같은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하나의 관리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요실금이 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요실금은 불수의적인 소변 배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소변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요실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주요 원인이 연령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인지적인 변화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가 배설에 대한 조절이 쉽지 않은 것, 그리고 뇌졸중이나 파킨슨과 같은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절 능력이 상실되는 것, 기타 이제 출산이나 약물 같은 것들이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실금은 실금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 급박요라고 해서 내가 소변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소변이 밖으로 배출되거나 혹은 이제 소변이 요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역류가 되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시기도 합니다. 자, 요실금은 일단 운동요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라든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 제제 같은 것들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신경계와 정신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신경계 하면 아마 노인분들한테 가장 다빈도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뇌졸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뇌졸중은 흔히들 중풍이라고들 많이 얘기하게 되기도 하고 뇌에 공급하게 되는 혈관의 폐쇄 또는 파열과 같은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주요 원인은 이제 고혈압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이나 동맥경화성 심장병,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 기타 이제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계 문제라든가 뇌 위축과 뇌 조직의 대사가 감소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자, 주요 증상은 일단 어지러움, 그 다음에 두통, 실신, 그 다음에 구토나 반신불수나 혼수, 편마비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심할 경우에는 사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뇌졸중의 관리로는 일단 혈압 관리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과 그 다음에 체중을 유지하게 되고 고혈압을 예방하면서 식이요법을 좀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저염식이라든가 고단백 섬유질의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게 되고요. 또 당연히 금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타 약물 치료라든가 재활 치료 같은 것들로 관리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인데 이 파킨슨은 뇌에 도파민이라는 게 부족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요 기능인 운동 기능 장애를 보이는 신경병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으로는요, 일단 연령이 증가하는 것, 노화 과정 중에 나타나실 수가 있게 되고, 뭐 농약제라든가 제초제, 그 다음에 이제 중내 쪽에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 주로 이제 원인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증상은 일단 가만히 있어도 손떨림이 있다라는 게 주요 증상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손이 덜덜덜 떨린다던가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자세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자주 이제 낙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구부정한 자세를 보이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행에 동결이 생기거나 인지 기능의 저하까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파킨슨의 관리는 운동치료라든가 약물치료 그리고 수술과 같은 요법들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정신질환 안에서 가장 또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우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나 혹은 이제 죄책감 그리고 무가치함이나 여러 가지 절망감이라든가 불안, 초조, 뭐 기타 이제 수면 장애라든가 혹은 이제 인지 장애나 기타 흥미 같은 것들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뭐 뇌병변이라든가 알코올, 기타 이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인 상실, 그 다음에 뭐 배우자 사망 이런 것들도 하나의 주요 원인이 되시기도 하고요. 그 밖에 심리적인 스트레스 같은 게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울하신 분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삶에 대한 무가치함, 그
그다음에 어떤 일상생활 안에서의 무기력함, 그리고 식욕 부진이라든가 수면 장애라든가 또 심할 경우에 자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항우울제의 투입이나 약물 치료가 우선시되고 있고, 또 기타 이제 개인 및 집단의 정신 치료라든가 또 전기 충격 치료 같은 것들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노인성 주요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노인들을 저희가 질병을 발견하게 되고 또 질병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노인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의학적인 문제라든가 또 각각의 생활 양식,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노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과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빈도 질환이기도 하고 다 복합적이기도 하고 다 장기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임상적으로 특징적인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사정해야 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게 되고요. 노인의 복잡한 건강 문제와 요구를 사정하게 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학제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와 같이 굉장히 다학적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각각의 영역별로 정확하게 사정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감각계 및 인지저하 장애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하고 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통각이라든가 촉각이라든가 시각의 감각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의사 전달이 쉽지 않은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의 안전관리나 일상생활 관리 안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인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게 되고요. 안전한 환경 제공으로 인해서 낙상 및 감염을 미리 예방하실 필요가 있게 되고, 노인이 되시게 되면 아무래도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하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약물의 다 복용이나 혹은 오남용 문제라든가 유해 반응,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관리해 드릴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인 돌봄의 원칙 및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나 질병의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능 수준이 저하되어 있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돌봄 서비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서비스나 그다음에 돌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년기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하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병처럼 나빠졌다가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인 저하와 변화가 나타나는 게 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돌보실 때는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어르신들의 욕구에 따라서 적합하게 의료 분야라든가 혹은 보건과 복지의 서비스가 적절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게 되고요.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학적인 접근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게 되면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나 그다음에 기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현행의 기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게 되고요.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돕는 게 우리의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지역사회 지속적인 거주라든가 안전한 환경을 저희가 조성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은 좀 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체성과 자립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선을 관리해 주거나 혹은 고립은 되지 않지만 누군가하고도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그렇지만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건강이 유지되고 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그리고 사회와 가족이 통합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환경과 일상생활 활동 수준에 맞는 기능적인 환경, 그리고 감각 기능 등의 저하로 인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그리고 기타 이제 청결이라든가 통풍, 그리고 채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친화적인 환경을 위한 배려된 저희가 환경이 조성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비상사태 시에 적절하게 대응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식사하기라든가 조리하는 것, 그리고 화장실 이용하는 것, 기저귀 교환이라든가 개인의 위생, 이동 등에 있어서도 저희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적절한 돌봄 기술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증상과 간호에 대해서도 적절히 저희가 유지가 되셔야 되는데 개인이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각각의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적절한 간호가 되실 필요가 있게 되고요. 이런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목적은 중증화를 예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런 중증화 예방과 건강한 질병 통제력을 저희가 유지시켜주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인 돌봄 전문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노인을 돌보고 있는 분들은 전문가적인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돌봄에 대한 넓은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을 기초로 저희가 노인한테 돌봄의 계획을 저희가 적절하게 수행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또한 그 교육 및 상담 부분에 있어서도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또 타 직종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또 이런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상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또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으셔야 되고 또 실무 중에 돌봄 문제를 연구 문제로 제시할 수도 있으시고 또 그런 연구를 시행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또 노인한테 제공하는 돌봄의 질이나 혹은 이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서 그 리더십 안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역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실 필요가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노인의 돌봄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또 노인이나 가족 그리고 타 직종의 인력을 대상으로 상급 지식이라든가 기술 그리고 판단력을 사용해서 자문을 의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기술과 역할을 겸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노인을 위해서 돌봄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요, 돌봄 제공자 및 관련 인력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협력적으로 그리고 다학적으로 저희가 돌봄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협동자로서의 역할도 저희가 겸비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